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매일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합니다. 이는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33년 최종 완료되죠. 뉴스에서는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린다는 소식을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30년 근로기준 여러분의 생애 소득에서 수천만 원을 소리 없이 삭제해버리는 청구서입니다. 월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2026년부터 매달 1만 5천 원씩 추가 부담이 시작되며 최종적으로는 월 6만 원이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내고도 정작 받을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이 시스템의 충격적인 실체를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100명의 대학생이 조별 과제를 수행하여 단 한 명의 천재를 떠받들던 과거의 황금기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젊은이가 조금씩 힘을 보태어 놓인 세대를 부양하는 것이 아주 가볍고 효율적인 병렬 처리 작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였기에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수천 개의 코어로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듯 사회적 비용이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입력값과 출력값이 완전히 뒤바뀐 기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대학생이 은퇴한 교수님 10명의 연구비를 감당해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병렬 처리로 분산되던 그 가벼운 짐들이 이제는 오직 여러분이라는 단일 프로세서에 집중되어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정부가 발표한 4%포인트 인상안은 이 과부하 걸린 학생에게 잠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라는 지시와 같습니다.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엔진의 연료를 더 쏟아붓는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망가진 기계가 다시 쌩쌩 돌아갈 리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보험 수리적 균형이 깨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를 밑 빠진 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가로 납부하게 될 그 수천만 원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적립되는 종잣돈이 결코 아닙니다. 그 돈은 지금 당장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급한 불을 끄는 소화수로 허무하게 증발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한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의 설계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유물입니다. 마치 2G 통신망 시절에 만들어진 기지국으로 5G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이 30년 뒤에 받게 될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형편없이 쪼그라든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과 30년 뒤의 100만 원은 숫자는 같을지 몰라도 그 구매력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계산식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연금 인상액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붓는 돈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끊임없이 깎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맡겼는데 나중에는 자전거 한 대 값만 돌려받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선을 조금 돌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의 건축 현장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그저 묵묵히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는 단순 건설 노동자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설계도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벽돌을 쌓아 올려봤자 그 건물의 가치는 결코 오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보험료라는 자재를 공급하고 시간을 들여 노동력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뒤틀려 있다면 더 많은 자재를 쏟아붓는 행위는 낭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 시공업자와 건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건축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공업자는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 땀 흘려 일하지만 건축가는 설계와 솔루션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챙깁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연금 구조는 철저하게 시공업자의 노동력 착취 모델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4%포인트라는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건물의 입주자만 계속 늘려온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기둥이 흔들리니 입주자들에게 수리비를 더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꼴이거든요.
진정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은 더 많은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랜드마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고 관람료 수익까지 창출합니다. 우리의 연금 시스템도 단순한 저축과 분배를 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솔루션으로 거듭나야 하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징수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지갑을 열려고만 합니다. 설계도를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재가 부족하니 더 가져오라는 1차원적인 지시만 반복할 뿐입니다. 개혁안에 포함된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언뜻 진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표면적인 개선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소득에서 수천만 원이 증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건물의 지분이 부실 공사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낸 돈이 건물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땜질용 페인트로 쓰이는 셈입니다. 제대로 된 건축가라면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과감하게 설계를 변경하고 보강 공사를 제한합니다. 입주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기 전에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자금 공급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주주로서 당당하게 설계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가 낸 돈이 단순히 노인 부양을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투자가 되어 수익을 낳고 그 수익이 다시 나의 노후를 지탱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죠. 진정한 힘은 타협이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장악하는 구조적 지배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업의 언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시장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외부 환경이나 협력업체의 상황에 따라 가격과 품질이 요동치는 의존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이러한 시장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논의되는 보험료율 인상이 단순한 비용 증가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시스템이 가진 완벽한 수직 계열화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가공하여 수십 년 뒤에 배급하는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인 여러분은 가격 결정권은커녕 품질에 대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철저한 피지배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사기업이 만약 서비스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이용료만 4%포인트 올리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고객들은 즉시 경쟁사로 갈아탈 것이며 그 기업은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적연금 시스템에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분에게는 탈출구라는 선택지 자체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독점적 지위와 수직 계열화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권력이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수익성을 고민하여 경영혁신을 할 필요도 없으며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요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강제 집행하면 그만인 셈이거든요. 개혁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기금 고갈 시에도 법적 지급 의무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급보장 명문화라고 홍보하며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어디서 돈을 가져와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고 그 세금은 또다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바치게 될 수천만 원은 시장 논리에 의해 책정된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독점 기업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유지 비용에 가깝습니다. 경쟁이 없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비대해지고 둔감해지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스템의 가장 밑단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수직 계열화된 이 시스템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내부의 부실을 감추고 키우는 완벽한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시장 금리나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품의 구조를 바꾸거나 운용사를 교체하는 유연함이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경직된 단일 시스템은 오직 더 많은 연료를 주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가진 독점적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오직 이 주체만이 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강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경쟁 우위는 소비자를 강제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가치 창출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가치 창출은커녕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의 부실을 막는데 소진하는 착취적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특이하게도 30년 뒤에 먹을 밥값을 지금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선불제 식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찾아와서 재료비와 운영비가 부족하니 밥값을 4%포인트 더 내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식당 가격이 오르면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반찬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여러분이 낸 돈으로 최고급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대신 주방에 구멍난 냄비를 때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식당이 재료를 공급하는 농장부터 배송 트럭과 주방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론적으로는 농장과 주방을 다 가지고 있으면 중간 유통 비용이 없으니 밥값이 싸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이 식당의 농장은 비료를 낭비하고 트럭은 낡아서 기름을 길바닥에 흘리며 달립니다. 그렇게 줄줄 새는 비용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손님에게 밥값을 더 받아서 메우려 드는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주방에서는 요리사가 식재료를 다듬다가 절반을 버려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손님들은 다른 식당으로 갈 수가 없고 문이 잠긴 채로 돈만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주방의 비효율을 고치는 대신 손님들의 지갑을 더 열게 만드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식당 주인은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려서 반찬을 더 드립니다. 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30년 뒤에 받을 그 반찬의 실제 가치는 지금 약속한 것의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상승으로 반찬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데 주인은 명목상의 양만 늘려주겠다고 하는 셈이죠. 여러분이 추가로 내야 하는 그 돈은 단순히 메뉴판의 숫자가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평생을 놓고 계산하면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막대한 금액이 주방의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막상 30년 뒤에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식어 빠진 공깃밥 하나일 수도 있죠. 주인은 물가가 올랐다거나 인구가 줄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손님이 낸 돈을 불려서 더 좋은 식재료를 살 능력이 없는 주방의 무능함에 있습니다. 만약 동네에 있는 평범한 식당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다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손님들은 당장 발길을 끊고 옆집에 있는 맛있고 저렴한 식당으로 옮겨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불친절하고 비싼 식당에 강제로 묶여있어 선택권조차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식당 주인은 기금이 고갈되어도 법으로 식권을 보장합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주방 금고가 텅 비었는데 무슨 수로 밥을 차려준다는 말입니까? 결국 다른 손님들의 주머니를 다시 털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장이 아니라 부채의 대물림일 뿐이죠. 여러분이 낸 돈은 주방장의 실수를 덮어주는 용도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밥상의 퀄리티가 지금보다 형편없어질 것이 뻔한데도 돈을 더 내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밥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주방장이 식재료를 빼돌리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는 일이죠. 우리가 침묵하면 식당 주인은 우리가 더 비싼 가격에도 불만 없이 지갑을 연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다시 찾아와서 밥값을 더 올려야겠다고 뻔뻔한 얼굴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의 곳간이 텅 비어버려서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죠. 이제는 국가가 던져주는 낡은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에 거친 바다를 표류하던 안일한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할 시점입니다. 스스로 생존을 위한 견고한 배를 건조하고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항해술을 익히는 방식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이 개혁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4%포인트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 이후에도 인구 구조는 계속 악화될 것이고 그때는 또다시 추가 인상이 논의될 것입니다. 2071년까지 기금을 연장했다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또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까? 수동적으로 징수를 당하는 객체에서 주도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로 정체성을 전환한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대륙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강제로 빠져나가던 자금을 내 통제하에 두고 전략적으로 굴린다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시스템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도 있죠. 물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여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해서 모든 여정이 순풍을 만난 듯 평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예고 없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뼈아픈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구멍난 둑을 막지 않은 채 방치된 댐 아래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거칠더라도 스스로 뗏목을 엮어 탈출을 시도하는 편이 생존 확률은 비할 데 없이 높습니다. 적어도 내 미래를 결정할 키를 불확실한 타인의 손이 아닌 내 손에 꽉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여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장기 적립식 투자로 보구리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시장의 변동성을 상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셋째, 금융 문해력을 키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임시 방편일 뿐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출산 대책과 연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다층 연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두려움에 떨며 제자리에 웅크리고 있으면 그저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파도의 높이와 에너지를 이용하여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나아가는 서퍼의 대담한 마음가짐으로 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게 두지 말고 튼튼한 개인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십시오. 침묵하며 서서히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소리내어 저항하고 움직여서 내 몫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를 최후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2026년 1월 1일 개혁안이 시행되는 그날은 단순히 월급명세서의 공제액이 늘어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하는 각성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수천만 원이 증발한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뒤 여러분이 받아들 초라한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예고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덮칠 것이 분명합니다.